안녕하세요. 신장 질환을 잘 아는 병원 더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 당신의 신장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투석 치료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20년 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말기 암이다라는 진단을 받는 것만큼 충격이 크대요. 그만큼 투석 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투석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사가 된 게 1983년도예요. 진짜 딱 40년 전인데요. 그때의 투석 치료와 현대의 투석 치료를 생각하면 지금 투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는 투석 치료하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평소 하시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60세 이상 노령층에서는 삶의 질이 투석하지 않는 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을 만큼 투석 치료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석 치료는 언제 해야 될까요? 아무 때나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사구체를 통해서 노폐물이 제거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신장을 통해서 배설돼야 되는 각종 노폐물, 우리가 이걸 요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독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몸에 쌓이게 되죠. 이 신장 기능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황이고 요동은 얼마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는데요. 이때 계산할 때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혈액 내에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은 그것 자체가 요독은 아니지만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크레아틴의 농도를 기본으로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요.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이 한 80에서 120 정도를 그냥 정상이라고 하고요. 1단계는 90 이상, 조금씩 줄여들어서 5단계는 15 미만이라고 정해놨고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각 단계마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의 검사 결과의 차이 또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요.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농도가 조금 올라가 있고 사구체 여과율이 좀 감소해 있긴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사구체 여과를 계산하기 전에는 나한테 문제가 왔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2년에 한 번은 검진을 하잖아요. 증상이 없어도 미리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이상에서는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농도 이외에도 칼슘이나 인이나 칼륨 또는 혈액 내의 산성도 또 빈혈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환자도 부종이나 피로하거나 소화불량이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그냥 막연한 피로감 같은 종류의 증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3단계냐 4단계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마치 숫자 노름인 것 같긴 하나 대체적으로 3단계까지에서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오랫동안 발화관되는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꽤 돼요. 3단계를 넘어가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신장이 그냥 무슨 치료를 해도 아주 나빠지는 데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4단계에서는요. 3단계의 검사 이상 발견됐던 것이 다 있고 식욕부진, 피로, 구역,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이때는 수개월에서 1, 2년 안에 말기 심부전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신장 이식 혹은 투석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5단계일 경우에는 사고체 여과율이 15 미만일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때는 이 숫자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장의 기능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게는 밥맛이 왜 이렇게 없고 메스꺼울까? 또 가끔 토하다가 심해지면은 다리가 붓고 폐가 붓고 신부전증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빈혈이 너무 심해지고 그다음에 피로하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뇌기능도 장애가 생겨가지고 혼수 상태, 발작 같은 것도 올 수 있고요. 모든 게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고칠 수 없는 합병증까지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을 미리 하시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지요. 최근에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은 94세 할아버지시고요. 대학병원에서 투석을 시작하고 왔어요. 우리가 유지투석이라고 그래요. 이미 투석을 시작했고 이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투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오셔서 봤더니 귀 안 들리고 눈 안 보이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환자분이 으으으 이외에는 다른 거 못 하시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히는 것도 너무 힘든 정도였어요. 이분이 투석 치료를 계속하면서 생명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투석 이외에 뭐 먹는 약이라든지 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불편을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면서 천수를 다하시게 하는 게 좋은지 또 같은 90세 환자분이신데 한 환자분 병원에 오셨는데 보호자들이 투석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오셨는데 정신이 명료하시고요. 걷는 게 조금 힘들어도 의사소통이 다 돼요. 그러면 이분은 투석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정은 먼저 말씀드린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는 분은 검사 결과를 보니 다행히 투석 치료를 하지 않아도 몇 달은 잘 유지하실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따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따님께서도 투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저희한테 상의를 하셨고 모시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모시고 싶지 않고 이분은 검사 결과를 보건데 상태를 조금 더 보고 인원해도 되겠다. 그 두 번째 환자분은 90세이시지만 걷는 것만 조금 어렵고 의사소통이 되는 분일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투석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권하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투석을 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건강 상태 유지는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와드리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삶 그 자체가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이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투석 치료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라는 말씀 못 드려도 8, 90% 건강할 때의 생활로 재활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상에 가깝게 꾸려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투석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